마흔을 코앞에 둔 어느 겨울, 저는 남편의 장례식장 한복판에서 상복 깃이 뜯어지도록 멱살을 잡히고 뺨을 맞았어요. 네가 우리 아들 죽였다는 소리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들으면서요. 그때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막는 것밖에는 하지 못했어요. 그저 무섭기만 했어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꺼내는 지금의 저는 하나도 떨리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도 무섭지 않으니까요. 다정한 줄로만 알았던 한 남자의 밑바닥을 어떻게 들여다보게 됐는지, 그리고 저를 살인자로 몰아 제 이름과 돈까지 통째로 빼앗으려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입으로 무덤을 파게 됐는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신다면요. 마지막엔 아마 저와 함께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실 거예요. 저는 정 없는 집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나쁜 분들은 아니었는데 다정한 말이라는 걸 할 줄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겨울 새벽 제가 캄캄한 길을 나설 때도 아버지가 하는 말은 딱 한마디였거든요. 문단속 잘하고 다녀라. 그게 다였어요. 사랑한다, 조심해라. 그런 말은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누가 저한테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줘도 마음이 녹아버리는 사람으로 컸나 봐요. 20살 넘어서부터 저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일했어요. 남들 보기엔 화려한 일은 아니죠. 그래도 학교에 정식으로 소속돼서 월급 나오고 퇴직금도 꼬박꼬박 쌓이는 안정적인 자리였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새벽같이 나가서 그 큰 솥에 밥을 안 치고 무거운 식지로 박스를 나르고 아이들이 남긴 식판을 산더미처럼 치우고 하루 종일 몸을 놀리는 일이지만 저는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사실 제 인생에 뭐 큰 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살던 어느 한 여름이었어요. 급식실 대형 냉동고가 그만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하필 제일 더운 날에요. 안에 있던 식재료가 스르르 녹기 시작하는데 급식실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다들 발을 동동 구르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냉동고를 고치러 온 사람이 나중에 제 남편이 되는 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오자마자 기계부터 뜯을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신없는 저한테 먼저 찬물 한 컵을 쓱 내미는 거예요. 선생님부터 좀 드세요. 이러다 기계보다 사람이 먼저 고장 나겠네. 저는 그 말에 좀 얼떨떨했어요. 누가 저한테 그렇게 신경을 써준 게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수리를 다 끝내고 나서도 이 사람은 그냥 안 가더라고요. 바닥에 흥건한 물기며 먼지까지 싹 다 닦아주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저는 그게 참 낯설었어요. 누군가 제 일을 좀 덜어주려고 손발을 움직인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그 뒤로도 냉동고 상태를 다시 봐야 한다는 핑계로 학교에 몇 번을 더 찾아왔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퇴근하고 분식집에서 떡볶이도 같이 먹고 그랬죠. 우리 사이는 그렇게 조용조용 가까워졌어요. 한 번은 제가 조리하다가 손을 뜨거운 데 대인 적이 있었어요. 별일 아니라고 넘겼는데 그 사람이 그날 밤늦게 화상연고랑 밴드를 사들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 좀 해요. 혼자 꾹 참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래. 저는 그 말에 그만 울컥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우리 연애는 빠르지도 않았고 요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하고 다정하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던 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눈치를 챘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성격이 어떤지, 아들이랑 잘 맞는지 그런 건 하나도 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대신 제 직장부터 캐물으셨어요. 그래도 학교에서 오래 일하면 잘릴 걱정은 없다며? 퇴직금도 다달이 꼬박꼬박 쌓이고, 그렇지? 그때는 그냥 어른들이 의뢰하는 걱정이려니 했어요. 제 직장이, 제 월급이 그 집안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저는 그때 정말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그 사람이 사망보험을 하나 들면서 수익자 칸에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더라고요. 제가 왜 나를 적냐고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 생기면 당신이라도 살아야지. 저는 그때 그 말이 그저 사랑인 줄로만 알았어요.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냐고. 이 사람이랑이면 뭐든 다 괜찮겠다고요.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어느 날 밤에 툭 던지듯 말하더라고요. 언제까지 남의 고장난 냉동고나 고치고 살겠소? 저는 그냥 힘들어서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이 사람이 사업 계획서라는 걸 척 내미는 거예요. 무인 세차장을 열겠다고요. 사람 안 써도 되고 가만히 있어도 기계가 알아서 돈을 벌어다 준다면서요. 솔직히 저는 겁이 났어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던지 차마 안 된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저는 몇 년을 부어온 적금을 깼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초기 자금을 보탰죠. 남편은 반드시 갚겠다고 걱정 말라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시어머니까지 옆에서 저를 부추기시더라고요. 남편 잘 되면 네가 편해지는 건데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그 말이 어찌나 그럴듯하던지요. 저는 또 넘어갔던 거예요. 드디어 무인 세차장이 문을 열었어요. 개업 초기에는 손님이 제법 들어왔어요. 남편은 이제야 자기 인생이 시작됐다면서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저도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이제 우리도 좀 살겠구나 싶었죠. 그런데요,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바로 근처에 대형 세차장이 떡하니 생긴 거예요. 시설도 좋고 가격도 싸니까 손님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더라고요. 우리 세차장 매출은 그야말로 뚝뚝 떨어졌어요. 남편은 기계 할부금이랑 사업대출 이자를 막으려고 또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집으로 시댁으로 연체 독촉장이 날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였어요. 우리 집 공기가 완전히 달라진 게요. 남편은 제 월급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됐어요. 생활비요? 아니요. 세차장 전기료랑 이자부터 쏙 빼가더라고요. 그럼 저는 뭐로 살림을 하냐고요. 어쩔 수 없이 주말마다 예식장 주방으로 조리보조를 나갔어요. 남의 결혼식 밥까지 해주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메운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고마워하기는커녕 밤늦게 집에 들어온 저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당신한테서 무슨 음식 냄새가 이렇게 나? 진짜. 말다툼이 커지면 제 손목을 거치게 확 잡아채기도 했어요. 예전엔 화상밴드를 사들고 오던 그 다정한 사람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도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또 어떻고요? 제 월급이랑 신용을 아주 당연한 집안 재산처럼 여기셨어요. 네가 은행 다니는 것도 아닌데 대출 좀 더 받는 게 뭐가 어렵니?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거예요. 시누이까지 생활비가 급하다고 저한테 손을 벌렸어요. 제가 사정이 어려워서 거절하면요. 동네방네 올케가 친정만 챙긴다. 고 소문을 내고 다녔죠. 저는 그 집에서 그냥 돈 나오는 구멍, 딱 그거였던 거예요. 그 무렵부터 남편의 귀가가 점점 늦어졌어요. 집에 오면 휴대전화를 꼭 엎어놓고요. 세차장 점검하고 왔다는데 이상하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데 왜 몰랐겠어요. 그냥 모르고 싶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엎어놓은 휴대전화 화면에 불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낯선 여자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오늘도 그 집 말고 우리 집으로 와.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게 어떤 건지 처음 알았어요. 저는 며칠 전에 퇴근한 남편을 몰래 뒤따라갔어요.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휴대전화 화면이 몇 번이나 흔들렸어요. 그래도 놓치지 않았어요. 남편이 어떤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빌라 공동현관으로 쏙 들어가는 그 모습을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촬영한 시간이랑 남편 차 번호까지 사진에 그대로 다 찍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을 들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온 남편 앞에 그 사진을 툭 내밀었죠. 미안하다는 말을 기다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뭐라고든 해명이라도 하겠거니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맨날 기름 냄새, 양파 냄새 풍기면서 죽을 얼굴이나 하고 있잖아. 내가 그런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그 냄새를 뒤집어 쓰고 살았는데요. 다 이 사람 세차장 이자 막느라 그런 거잖아요.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그 여자 따라가서 살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죽어버려. 지금도 그 말이 귀에 맴돌아요. 홧김에 내뱉은 그 한마디가요. 나중에 저를 가장 잔인하게 올가매는 족쇄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던 거예요. 남편은 그날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그렇게 별거가 시작됐죠. 그리고 별거를 시작한 지 한 5주쯤 지난 어느 새벽이었어요. 잠결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남편이 쓰러졌다는 연락이었어요. 그 전화 한 통으로 제 인생은 상상도 못할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그 전화를 받고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제가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결국 그날 끝내 숨을 거뒀죠. 저는 남편의 마지막 순간에 곁에 없었어요. 그 사실만 들었어요. 별거 중이었으니까요. 미운이 고운이 해도 한때 부부였던 사람인데 마지막을 못 지켰다는 게 이상하게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그런데요, 저한테는 슬퍼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시댁 식구들은 저를 폭행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경찰한테 정식으로 조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평소에 우리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홧김에 내뱉었던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차라리 죽어버려. 그 한마디요. 정말 제 말 때문에 남편이 죽은 걸까요? 저는 그 죄책감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제가 사람을 죽인 것만 같았거든요.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어요. 제 근무 기록이랑 통화 내역, 그리고 우리가 별거 중이었다는 사실까지 다 확인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 남편이 쓰러진 그 시간에 저는 학교 급식실에서 한참 밥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알리바이가 확실했던 거죠. 그러던 중이었어요. 제가 병원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남편이 발견된 장소가요. 우리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그럼 대체 어디서 쓰러졌던 거냐고요. 저는 남편의 법적 배우자였으니까 그걸 확인할 자격이 있었어요. 119 구급 활동 일지랑 경찰 기초조사 내용을 떼어봤죠. 거기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낯선 빌라 주소가 또박또박 적혀 있는 거예요. 신고자도 제가 모르는 젊은 여자였어요. 그 주소를 보는데 어쩐지 낯이 익더라고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 주소가요. 제가 예전에 남편의 외도를 촬영했던 바로 그 빌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요, 상간녀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쓰러진 거였어요. 우리 집이 아니라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밝혀진 건데요. 신고한 그 여자가 남편 휴대전화 최근 통화 목록에서 신우이 번호를 찾아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그 원룸으로 들이닥쳤다더라고요. 그 두 사람이 그 여자를 복도 밖으로 밀어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며느리 집에서 나온 걸로 해야 해. 이 이야기는 나중에 경찰 기초조사랑 당사자들 진술을 통해서 다 드러났어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아들이 오빠가 그 지경이 됐는데 슬퍼하기는커녕 죽은 장소부터 조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죄를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요. 저는 그래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담당 구급대원한테 직접 연락을 했어요.
다른 걸 캐물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선생님, 여기 적힌 주소가 정말 맞나요? 구급대원은 한참을 망설이더라고요. 그랬더니 결국 그렇다고 답해줬어요. 그 한마디에 저를 짓누르던 죄책감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어요. 의학적인 사인도 나왔어요. 술을 마시던 중에 발생한 뇌출혈이었어요. 제 말이나 제 행동이랑 남편의 죽음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요. 장례가 다 끝나고 며칠 뒤였어요. 보험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편 명의로 된 사망보험에서 제가 지정 수익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신혼 때 또박또박 제 이름을 적어놨던 바로 그 보험이요. 그런데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시댁에서 보험사에 여러 번 항의를 했다고요. 며느리가 아들을 죽인 거나 다름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받느냐고 자기들한테 지급하라고 아주 난리를 치셨어요. 그 보험금이 5억 원이었어요. 저는 그 액수를 듣고도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저 남편이 내가 무슨 일 생기면 당신이라도 살아야지 하던 그 목소리만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마음 아파할 새도 없이 이번에는 제 앞으로 낯선 대출 독촉장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세 군데를 합치니까 무려 9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놀라서 신청서를 확인해 봤죠. 그런데 거기에는요, 제 글씨를 흉내낸 서명이랑 도용된 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그리고 제가 쓴 적도 없는 위임장까지 떡하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요, 시어머니랑 시아버지, 시누이 계좌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갔더라고요. 남편 이름으로 된 빚도 확인했어요. 세차장 기계 할부에 사업 대출에 남편이 직접 빌린 돈까지요. 계산보다 빚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 서명을 흉내낸 수상한 서류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동창인 변호사 정인이를 찾아갔습니다. 정인이는 제가 가져간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놓고 살펴봤어요. 보험 서류, 대출 신청서, 통장 내역, 남편 채무 자료까지요. 저는 그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놓이던지요. 드디어 제 편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정인이가 차분하게 정리해 주더라고요. 서연아, 이거 두 개를 딱 나눠서 봐야 해. 네 이름으로 된 9천만 원은 명의도용이니까 형사고소랑 금융기관 이의제기를 같이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착각하는 게 있었어요. 명의도용 신고만 하면 그 빚이 그날로 뿅 하고 사라지는 줄 알았거든요. 정인이가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은행하고 또 싸워야 해. 대신 위임장도 가짜고 그 돈이 네 통장에 안 들어왔다는 게 아주 중요한 증거야. 그 다음에는 상속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자녀가 없었잖아요. 저는 당연히 아내인 제가 다 정리하고 시부모님은 상관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인이가 이렇게 풀어서 말해줬어요. 서연아, 잘 들어.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네가 포기한 다음에 상속인이 되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너랑 같이 상속인인 거야. 저는 그 말에 무릎을 탁 쳤어요. 아,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재산에 눈이 벌게져 있었구나 싶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제가 지정 수익자로 되어 있는 5억짜리 보험금이요. 그건 남편의 사업 빚이랑 같이 물려받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험 계약에 따라서 수익자인 제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제 돈이라는 거죠. 남편이 남긴 빚이랑은 완전히 별개였던 거예요. 남편이 직접 진 사업 대출이랑 기계 할부만 계산해도 세차장이랑 자동차를 다 팔아도 빚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으면 오히려 빚더미에 앉는 구조였던 거죠. 정인이랑 상의해서 저는 조용히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부터 넣었어요. 시댁 모르게요. 그러면서도 시어머니한테는 아직 고민 중인 척 했어요. 어머니, 저도 갑자기 결정할 수는 없어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요, 세차장에서 날아온 독촉장을 이미 여러 번 보셨거든요. 시아버지도 기계 할부가 밀린 걸 알고 계셨고요. 그런데도 재산 욕심 때문에 한정 승인이니 상속폭이니 하는 걸 알아볼 생각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저 제 각서만 받으면 세차장이랑 자동차가 전부 자기들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타던 차 열쇠부터 챙겨가셨어요. 시아버지는 세차장 정산 계좌에 남아있던 매출금을 쏙 빼서 생활비로 쓰시고요. 저는요, 그 모든 걸 조용히 자료로 남겼어요. 차량 위치, 계좌 출금 내역, 시어머니랑 통화한 내용까지 전부요. 남편이 죽은 지 2달이 넘어갈 무렵 법원에서 제 상속 포기 신고가 받아들여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시댁에 알리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계속 각서를 요구하셨어요. 보험금 나오면 우리한테 넘긴다. 세차장이랑 차에는 손 안 댄다. 그렇게 쓰고 도장 찍어. 그런데 그때 시누이가 부모 몰래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옳게. 엄마한테 다 넘기면 나는 한 푼도 못 받아. 우리끼리 먼저 얘기하자. 저는 이때다 싶었어요. 서류를 보여주겠다는 핑계로 시누이를 정인이 사무실 상담실로 불렀거든요. 정인이랑 제가 힘들 때 곁을 지켜준 급식실 동료 언니는 옆방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저는 대화 당사자니까 제 휴대전화 녹음을 켜서 테이블 위에 슬쩍 올려뒀어요. 상담실 카메라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요. 시누이가 확인서라는 걸 척 내밀더라고요. 재산 포기각서는 엄마한테 써도 돼. 대신 보험금 받으면 내 목부터 떼준다고 여기에 도장 찍어. 저는 겁먹은 척 하면서도 분명하게 거절했어요. 전 못 써요. 그리고 남편은 제 말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숨기고 싶어 하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여자 원룸에서 술 마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거 형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순간 신우의 얼굴이 하얗게 굳더라고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우리가 그 여자한테 입 다물라고 한 것까지 들었어? 들으셨어요? 제가 묻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은폐하려 했다는 걸 신우이가 자기 입으로 먼저 술술 물어버린 거예요. 궁지에 몰리니까 신우이가 이성을 잃더라고요. 제 어깨를 세게 확 밀치고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옆방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정인이랑 동료 언니가 나온 거죠. 정인이가 테이블 위에 있던 제 휴대전화를 딱 집어들었어요. 방금 대화는 서연이가 직접 전부 녹음했습니다. 밀치신 장면도 카메라에 다 찍혔고요. 신우이는 신고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협박까지 고스란히 녹음됐죠. 저는 강요 미수랑 협박, 폭행 정황을 다 정리해서 경찰에 제출했어요. 남편이 죽은 지 석 달이 훌쩍 지난 뒤 저는 이번에는 시부모님을 정인이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동안 그분들은 아무런 상속 절차도 밟지 않고 있었거든요. 정인이가 상속 구조랑 숨은 채무를 차근차근 설명하자 시아버지가 먼저 무너지시더라고요. 그 돈이 내 계좌로 들어온 건 맞습니다. 내가 조금 썼어요. 시어머니도 제 도장이랑 신분증 사본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저는 부인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분들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각서 말고 조사받으면서 말씀하세요. 이제 그 모든 게 어떻게 정리됐는지 말씀드릴게요. 경찰은 제 근무 기록이랑 통화 기록, 그리고 남편의 사망 원인이랑 발견 장소까지 전부 확인했어요. 결국 시댁이 제기했던 그 사망 관련 의혹은요, 범죄 혐의가 없는 걸로 깨끗하게 정리됐죠. 제가 남편을 죽였다는 그 억울한 누명을 드디어 벗은 거예요. 보험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에 대해 의혹이 다 풀리고 지급 심사를 마친 뒤에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해줬어요. 그런데요, 제 이름으로 된 9천만 원 대출은 하루아침에 뿅 하고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정인이 말이 맞았어요. 저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 존재 확인 절차를 밟으면서 한동안 지긋지긋하게 다퉜어요. 위임장이랑 서명이 위조됐고 그 돈이 이제 통장에 들어온 적도 없고
시댁 계좌로 흘러들어갔다는 게 하나하나 확인됐죠. 그렇게 싸우고 또 싸운 끝에 결국 그 9천만 원은 제가 갚을 빚이 아닌 걸로 정리가 됐어요. 시어머니는요, 명의 도용이랑 위조 서류, 대출금 사용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됐어요. 남편 이름으로 만든 그 수상한 서류까지 별개의 범죄로 다 조사를 받았죠. 신우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보험금 일부를 넘기라고 확인서를 강요한 일, 협박한 일, 그리고 제 어깨를 밀친 폭행 문제로 조사를 받았어요. 상담실에서 자기 입으로 다 불었던 그 녹음이랑 카메라 영상이 고스란히 증거가 됐거든요. 시아버지 역시 그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 경위를 조사받았고요. 시부모님은 끝까지 발버둥을 치셨어요.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걸 주장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빚이 있는 줄 몰랐다고요. 그런데 어림도 없었죠. 세차장 독촉장을 여러 번 보셨고, 세차장 정상금까지 빼서 쓰신 정황이 다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미 빚을 알고 있었고, 상속재산에 손을 댔다는 게 발목을 잡은 거예요. 결국 법적 다툼 끝에 그 책임을 피하지 못하셨어요. 남편이 진짜로 남긴 세차장 사업대출이랑 기계 할부요. 남편이 진짜로 남긴 세차장 사업대출이랑 기계 할부요. 그건 상속재산이랑 시부모님의 상속책임 문제로 처리됐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위조한 그 가짜 빚까지 정상적인 상속채무로 인정받은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저는요, 지정수익자로서 5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았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상속을 포기했는데 무슨 보험금을 받냐고요. 저는 이렇게 말해줬어요. 제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이 보험금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수익자로 지정된 제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돈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그 상간녀요. 남편한테 세차장 운영자금 일부를 빌려줬다면서 제 보험금에서 돌려달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요. 저는 아주 차분하게 선을 그었어요. 돈을 빌려줬다면 차용증을 가지고 남편 상속재산에 청구하세요. 제 이름으로 된 보험금에 무슨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요, 자기도 피해자라면서 온 동네에 떠들고 다녔어요. 남편이 자기 원룸에서 쓰러졌다고요. 그 이야기가 세차장 주변 상인들을 거쳐서 결국 시댁이 사는 동네까지 쫙 퍼졌어요. 참 우습죠? 그렇게 감추고 싶어 했던 그 진실을 정작 그 여자가 다 까발린 거잖아요. 나중엔 시댁 식구들까지 그 원룸으로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니까 그 여자도 결국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짐을 싸서 동네를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저를 올감했던 모든 매듭이 하나씩 풀렸어요. 보험금이 들어온 뒤에 저는 제 앞으로 가입돼 있던 보험을 다시 꺼내봤어요. 거기에는 아직도 남편 쪽 사람 이름이 수익자로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그 이름을 조용히 지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친정 부모님 이름을 적어 넣었죠. 표현이 서툴고 무심한 분들이잖아요. 문단속 잘해라. 그 한마디밖에 할 줄 모르는 분들이요. 그래도 저를 등쳐먹지는 않았거든요. 그거면 됐다 싶었어요. 무너졌던 신뢰를 최소한의 방식으로나마 다시 정리한 거예요. 저는 작은 집도 하나 마련했어요. 그리고 다시 학교 급식실로 출근했어요. 예전 그 자리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급식실 냉동고가 또 멈춰버린 거예요. 그 옛날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요. 해수리 기사가 와서 기계를 살펴보는데요. 저는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누가 나를 구해주기만을 기다리던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오래 곱씹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을 믿은 게 잘못은 아니었어요. 다정한 사람을 만나서 사랑한 게 어떻게 죄가 되겠어요. 다만요, 제 이름과 제 삶까지 통째로 그 사람한테 맡겨버린 게 잘못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압니다. 나를 지키는 일은요, 누가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해야 한다는 걸요. 그때는 제가 잘못한 걸까 밤마다 저를 갉아먹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제 빚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잘못도 아니었어요. 문단속 잘하라던 아버지의 그 무뚝뚝한 말, 이제야 그 뜻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내 무는 내가 단속하는 거더라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당신의 이름과 삶을 전부 맡겨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오늘 밤엔 꼭 당신의 문단 속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